여러분, 오늘은 성묘에 대해 제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성묘라는 게 말이죠, 누구에게나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는 이런 전통적인 예절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어서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괜히 실수하면 어쩌나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부모님 따라 산소에 갔다가 그냥 하는 것처럼 따라만 해본 기억은 있겠지요. 하지만 왜 그렇게 하는지, 무엇이 맞고 무엇은 하면 안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 한구석에서는 혹시 나도 모르게 조상님께 무례를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닐까? 어디선가 들은 금기들을 어기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감이 슬그머니 올라오곤 하지요. 저 정주영도 어린 시절 아무것도 몰라서 그저 아버지 뒤만 쫓아 산을 오르며 성묘를 배웠습니다. 가난했고 신발 밑창은 해지고 나무비는 손에 들고 한겨울 칼바람 속에서도 조상님 산소에 갔습니다. 그 길이 고되었지만 그때 배운 예절 하나, 마음가짐 하나가 훗날 제 인생의 뿌리가 되었지요. 그래서 오늘은 말입니다, 여러분의 조상님이 정말 기뻐하실 수 있는 성묘 방법,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제가 아는 한 가장 쉽게,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의 삶에 맞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저 형식적인 예절이 아닙니다. 지금 시대에 맞게 정리한, 왜 그런가가 분명한 성묘의 본질적인 의미와 금기들입니다. 그리고 이건 영상 중반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이 평생 단 한 번이라도 성묘를 간 적이 있다면 오늘 내용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왜냐고요? 지금 이 말 절대 잊지 마세요. 성묘에서의 작은 실수 하나가 집안의 운을 바꾸기도 한다. 이건 미신이 아니라 수십 년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을 보며 제가 직접 깨달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건 지금까지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이야기인데 바로 그겁니다. 이 영상은 분명 여러분이 놓치고 살았던 중요한 삶의 지혜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조상님들이 왜 성묘를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는지 한국 역사 속 배경부터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게 아주 쉽게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혹시 인생의 뿌리, 가족, 전통, 마음가짐 같은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지금 구독 버튼 하나 눌러 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절대 후회하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가문의 산소를 지켜라 라고 하는가? 이 말의 뿌리를 하나씩 끄집어 내보지요. 제가 어린 시절 바다도 산도 가까운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살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산소에 갈 때마다 늘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조상을 지킨다는 건 살아있는 우리를 지키는 거다. 그 말을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고된 일손을 마치고 또 산길을 오르는 게 귀찮기만 했지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니 아버지 말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유교적 가문 문화의 핵심을 정확히 짚은 말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한 집안의 운명이 조상이 어떤 공을 세웠느냐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전쟁에서 공을 세우거나 임금에게 충성을 다한 집안은 그 공덕 덕분에 벼슬을 받고 녹봉이라 불린 곡식과 땅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녹봉은 개인이 아니라 가문 전체에 귀속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이 끊기면 땅도 집도 권리도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집안이 가진 모든 기반과 명예가 사라지는 것과 다름없었지요. 그래서 옛사람들은 자식이 없어도 양자를 들여서 가문을 잇고 대대로 산소를 지키며 조상을 모셨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예절을 넘어서 집안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현대기업을 일구던 시절에도 비슷한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회사의 간판을 지키기 위해 혼신을 다하듯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산소와 조상은 바로 그 가문의 기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어르신들이 산소는 절대 없애면 안 된다. 조상의 덕을 잊으면 집안이 흔들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 고유의 오래된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제례 방식과 성묘 문화는 사실 조선 후기에 형성된 것이고 지금 형태 그대로 이어진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 너무 부담을 느끼거나 옛 방식을 하나라도 어기면 큰일 나는 것처럼 스스로를 몰아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조상님을 기억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문의 산소가 왜 그렇게 중요해졌는지 알았으니 다음으로는 우리가 장례식이나 추모를 생각하면 왜 자연스럽게 절과 스님을 떠올리게 되었는지 한국 불교와 장례 문화의 연결고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왜 한국에서는 장례식과 절, 스님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는가? 이 질문의 뿌리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묻습니다. 왜 돌아가신 분을 모실 때는 꼭 절에 가고 스님을 모셔야 하는 겁니까? 조상님이 불교 신자였는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말이지요. 그런데 이 현상은 오래전부터 이어진 것 같지만 사실 그 배경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불교가 한반도에 들어온 것은 삼국시대였습니다. 그때부터 왕과 귀족들은 불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절을 세우고 땅을 내주고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도록 스님들을 모셨습니다. 즉 초기 한국 불교는 백성 개개인의 삶보다는 나라 전체의 평화를 빌어주는 종교였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 나라가 흔들리면 백성이 다 같이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왜 국가를 위한 기도를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는지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시대가 흐르면서 왕실과 귀족의 후원이 약해지자 절들도 더는 옛날처럼 나라만을 위해 기도하며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일반 백성에게 눈을 돌려 삶과 죽음, 고통과 위로, 극락왕생 같은 주제를 중심으로 불교를 다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사람들이 떠올리는 한국식 불교, 즉 장례와 제사에 밀접하게 연결된 불교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한 집안에서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스님이 오셔서 영부를 해주고 서로 모르는 집안이라도 절에 가면 극락가시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들렸지요. 이런 문화가 오래 반복되다 보니 한국 사람들에게는 장례, 절, 스님, 극락, 왕생이라는 공식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동시에 사람이 떠난 뒤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옛사람들의 믿음도 결합되면서 지금의 장례 불교 문화가 더욱 확고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절에서 하는 의식이 화려하고 복잡해 보일 뿐이지 사실 장례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남은 사람들이 고인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건 당시 스님들도 강조하던 부분이지요. 저는 오래전부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나 떠난 뒤나 결국 지켜야 할 건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 그리고 한국 불교 장례 문화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한 방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장례와 불교의 연결까지 이해하셨으니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지요. 바로 성묘의 본질, 즉 격식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성묘의 본질, 즉 격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결혼식이나 장례 때처럼 성묘를 앞두고도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예절을 어기면 어떡하지? 처가나 시댁 어른들 앞에서 실수하면 안 되는데 이런 불안한 말입니다. 사실 저는 젊었을 때 처음으로 아내 집안 산소에 따라갔을 때를 잊지 못합니다. 그때는 기업을 세우기 전이었고
매일 일터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살아가던 시절이라 성묘 예절에 대해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산길을 따라 올라가면서 괜히 나 때문에 집안 어른들께 폐를 끼치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이 계속 들더군요. 그런데 막상 어른들이 하시는 걸 곁에서 보고 나니 생각보다 훨씬 단순했습니다. 봉분을 정리하고 묵묵히 물 한 그릇 올리고 두 손 모아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것, 딱 그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성묘의 본질은 조상을 떠올리고 그분이 주신 삶의 흐름을 마음속으로 감사하는 데 있고, 화려한 형식이나 절차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작은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원래 추모라는 것은 스님, 여러분이 와서 긴 의식을 치르는 것보다 남은 가족이 고인을 생각하고 고생도 많았고 고마웠다고 진심으로 한 번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형식에 얽매여서 혹시 잘못하면 어쩌지라고 고민하느라 성묘를 미루거나 피하는 것보다 조상님을 뵙고 감사하러 간다는 마음이면 충분하다고요. 성묘는 형식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묘의 본질을 이해하셨으니 다음은 사람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성묘 때 어떤 옷차림이 맞는가? 이 부분을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성묘에 갈 때 어떤 옷차림이 맞는가? 많은 분들이 은근히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결혼식이나 장례식처럼 성묘도 특별한 복장이 있을 것 같아 혹시 내가 실수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참 많이 합니다. 특히 시댁이나 처가 어른들과 함께 가는 성묘라면 더 신경이 쓰이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성묘 복장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젊을 때 아버지를 따라 성묘를 다니며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옷은 거치레가 아니라 마음을 가다듬는 도구다. 그 말 그대로입니다. 성묘 때의 복장은 화려함도 지나친 격식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조상님께 예의를 갖추고 함께 가는 사람들에게 민망하지 않을 정도의 단정하고 차분한 옷차림이면 충분합니다. 지나치게 눈에 띄는 색깔이나 무늬, 몸을 너무 드러내는 복장 혹은 지나치게 편한 일상복은 예부터 피하는 것이 좋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자칫 산소 앞에서 경솔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지요. 특히 우리나라의 묘역은 대부분 언덕이나 오르막, 계단이 많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굽이 높거나 불안정한 신발보다는 걷기 편하고 안정적인 신발이 훨씬 좋습니다. 여름철이라면 해를 피할 모자나 가벼운 겉옷 정도는 괜찮지만 향이 너무 강한 화장품이나 향수를 피하는 것은 뒤에 다시 말씀드릴 다른 이유와도 연결됩니다. 성묘는 어디까지나 조상님을 뵙고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입니다. 복장 또한 그 마음을 방해하지 않고 돋보이게 하는 정도면 이미 충분한 예의를 갖춘 것입니다. 이제 옷차림을 정리했으니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묘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면서 의외로 많은 분이 헷갈려하는 질문이지요. 바로 무엇을 준비해 가야 하는가? 재물 준비와 주의할 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성묘할 때 어떤 재물을 준비해야 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성묘를 가려면 묘소를 정리할 도구뿐 아니라 조상님께 올릴 제물도 챙겨야 하지요. 전통적으로는 향, 꽃, 물, 술, 그리고 고인이 좋아하던 음식이나 과일 등을 준비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 부모님을 따라 산소를 다니며 배웠던 것이 있습니다. 조상님께 드릴 음식은 정성껏 준비하되 책임도 함께 가져가라. 그 말의 의미를 나중에서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제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려놓은 음식은 반드시 다시 가져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지요. 음식이나 술, 과일 등을 산소에 그대로 두면 짐승이나 새가 파헤쳐서 묘소가 어지럽혀지고 날씨가 더운 날이면 음식이 상해 악취가 나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그러니 재물을 올려두었다면 잠시 조상님께 마음을 전한 뒤 책임지고 모두 회수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특히 캔으로 된 음료나 술은 겉보기엔 간편해 보이지만 캔바닥이 습기나 흙에 닿으면 금방 녹이 슬어 비석에 얼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집으로 가지고 돌아와야 합니다. 꽃 역시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시가 너무 날카로운 꽃, 독성이 있는 꽃, 꽃가루가 지나치게 많이 떨어지는 꽃, 혹은 향이 지나치게 강한 꽃은 예부터 성묘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졌습니다. 다만 요즘에는 고인이 생전에 좋아하던 꽃이라면 부담 갖지 않고 준비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성묘는 조상님께 정성을 드리는 자리이니만큼 준비하는 모든 물건에 불필요한 욕심이나 과한 장식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깔끔하고 정성스럽게, 그리고 치운 뒤에도 묘소가 흐트러지지 않게 마무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재물 준비를 마쳤으니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성묘의 가장 기본이면서도 많은 분들이 실제로는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바로 성묘의 정확한 절차, 묘역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의 순서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6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성묘의 정확한 절차, 묘역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성묘는 절차가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이걸 잘못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괜스레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따라 수없이 다니다 보니 순서라는 건 결국 예의를 차리는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한 장치라는 걸 알게 되었지요. 첫 번째는 묘역 입구에서의 인사입니다. 묘역에 도착하면 그냥 무심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서 고개를 숙이고 정리하러 왔습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말씀드리며 조상님께 예를 표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입니다. 비석에는 물을 넉넉히 끼얹고 수건이나 스펀지로 묵은 먼지를 닦아냅니다. 주변에 떨어진 나뭇잎이나 잡초를 정리하고 흩어진 흙도 가다듬어 묘소가 단정하게 보이도록 합니다. 성묘는 조상님을 뵙는 자리이기 때문에 청소를 하는 이 과정에서 이미 조상님께 드리는 첫 번째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물을 올리는 순서입니다. 꽃병에 꽃을 꽂고 물그릇에는 깨끗한 물을 담아두고 그 위에 준비한 과일이나 음식, 술 등을 올립니다. 종이에 깔끔히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올리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향을 피우고 두 손을 모아 인사를 드립니다. 이때는 자신의 근황을 조용히 말씀드리거나 그동안의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성묘의 가장 본질적인 순간이 바로 이때이지요. 마지막 네 번째는 마무리입니다. 향과 초의 불을 반드시 꺼서 정리하고 조상님께 올렸던 재물은 남김없이 모두 가져갑니다. 그리고 청소하면서 나온 쓰레기는 지정된 곳에 버리거나 집으로 가져가서 처리합니다. 준비물은 많지 않습니다. 스펀지, 수건, 작은 솔, 장갑, 꽃가위, 비닐봉지 정도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고인이 술을 좋아하셨다 하더라도 비석 위에 술을 직접 붓는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술이 돌에 스며들어 얼룩이 생기거나 변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묘 절차는 복잡함을 과시하는 자리가 아니라 조상님께 정성을 다하는 방법을 가장 단정한 방식으로 담아낸 것입니다. 이제 절차를 이해하셨다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부분이지요. 바로 성묘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 그 중에서도 상식선에서의 금기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7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성묘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들, 그 중에서도 상식선에서 꼭 알아야 할 금기들입니다. 겉보기엔 당연한 말 같지만 막상 성묘를 가보면 많은 분들이 모르고 저지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첫 번째는 성묘를 혼자 가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혼자 성묘 가면은 따라온다, 데려간다 같은 말을 종종 하곤 했지요.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도 예절의 관점에서도 혼자 성묘 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일터가 바빠 다른 가족들과 시간을 맞추지 못해 혼자 산소에 들른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잠깐이라도 조상님께 인사드리고 내려오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이처럼 혼자만의 성묘는 오히려 조상님과 조용히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말이 생겼을까요? 예전에는 묘역이 대부분 외딴 산자락에 있었고 길이 험해 넘어지거나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돕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안전 문제 때문에 나온 말이지 종교적 금기는 아닙니다. 두 번째 금기는 성묘를 너무 자주 가면 안 된다. 자주 가면 조상님이 떠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추모와 정성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불교에서도 남은 이들이 정성을 다해 고인을 기리면 그것이 고인을 돕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주 간다고 불길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슬픔에 빠져 일상까지 무너지는 것을 경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임신 중에는 성묘를 가면 좋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임산부가 성묘길에 험한 길에서 넘어질까 걱정하여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 조상의 혼이나 귀신이 영향을 준다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실제로 길만 안전하고 누군가 함께 한다면 임신 중 성묘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새 생명을 잉태한 기쁜 소식을 조상님께 알리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거나 잘못 알고 있지만 사실상 예절적, 종교적 문제는 전혀 없는 금기들입니다. 그러니 마음의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이 기본적인 금기들을 살펴봤으니 다음은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고 무서워하기도 하는 바로 성묘에서의 오컬트 금기, 즉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들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는 미신처럼 보이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옛사람들의 지혜와 경험이 녹아 있습니다. 자, 이제 8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성묘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영적 금기, 즉 옛사람들이 경험으로 남겨둔 무서운 금기들입니다.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산소는 이성과 저성이 맞닿는 자리라고 여겨져 예부터 사람들은 몇 가지 규칙을 지켜왔습니다. 저 역시 평생 사업을 하며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왔기에 이런 믿음들이 왜 생겼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 금기는 남의 산소에 절하거나 손을 모으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묘는 어디까지나 자기 집안의 조상이나 인연 있는 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옆 산소가 너무 방치돼 안쓰럽다고 청소를 해주거나 물이나 향을 올리고 손까지 모아 기도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로부터는 이것을 매우 위험한 일로 여겼습니다. 기도와 절은 경계를 넘어서 인연을 맺는 행위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기 조상이 아닌 다른 집안의 영가와 원하지 않는 인연이 생기면은 삶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믿었던 것이지요. 실제로 저는 예전에 한 지인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 집안 산소 옆에 있던 오래된 무덤이 너무 초라해 보여 별 생각 없이 잡초를 뽑아주고 향을 하나 꽂아주고 내려왔는데 그날 밤부터 누군가가 문 밖을 서성이는 듯한 소리가 들리고 계속 같은 사람의 모습이 꿈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겁이 나서 절에 찾아가 사연을 말하니 그 무덤은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여인의 묘였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늘 외롭게 남아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지요.
둘째 금기는 묘역에 있는 돌이나 흙, 나뭇가지 같은 것을 집으로 가져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예쁜 돌이나 곤충을 보면 주머니에 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묘역 안에 있는 것은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고 가져오면 탈이 난다고 믿었습니다. 옛 어른들은 산소의 기운을 건드려 집 안으로 들여오면 연속해서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물론 과학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저 역시 살아오며 비슷한 이야기들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세 번째 금기는 해가 완전히 지기 전, 즉 어두워진 뒤에는 성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가로등도 없었고 산속은 석양이 지면 금방 형체도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기 직전의 시간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뒤섞이는 경계의 시각이라고 여겨 그 시간 이후엔 산소에 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산과들의 기운이 바뀌는 때라 해가 지면 영들의 활동이 시작된다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두운 산속을 생각해보면 옛어른들의 말이 괜히 나온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요. 네 번째 금기는 묘역에서 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넓은 묘역을 놀이터처럼 뛰어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덤은 돌과 비석이 많아 넘어지면 크게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로부터는 묘역에서 넘어져 피를 흘리면 흉하다고 여겼으며 수명이 깎인다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말은 실제 수명을 뜻한다기보다 그만큼 조심하라는 경고였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금기는 묘역을 나갈 때 누가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도 절대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묘를 마치고 내려가는 길에 괜히 뒤가 당기는 듯 누군가 부르는 듯한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돌아보는 것은 자신이 의도치 않게 다른 영의 시선을 마주치거나 인연을 맺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름은 혼과 직결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반응하면 영이 달라붙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말은 현대인의 눈에는 미신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산소라는 공간이 가진 특성과 분위기를 생각하면 옛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남겼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금기는 묘역에서 거울을 꺼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묘를 하다 보면 땀을 닦고 옷 매무새를 고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옛 사람들은 거울은 나쁜 기운을 비추거나 평소 보지 않아도 될 것까지 보여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산소에서는 절대 꺼내지 않는 것이 좋다 했지요. 마지막 일곱 번째 금기는 강한 향기를 몸에 지니고 묘역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향은 신이나 조상을 모시는 통로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강한 향은 원하지 않는 다른 영들까지 불러 모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장례나 제례에서 향을 사용했던 이유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러한 금기들은 단순히 사람을 겁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산소라는 공간을 조심스럽게 대하라는 옛사람들의 지혜가 담긴 규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성묘의 금기까지 모두 알아보았으니 다음은 성묘를 자주 가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방법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아홉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성묘를 자주 가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방법, 즉 멀리 있어도 몸이 불편해도 조상님께 예를 다하는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요즘에는 고향과 떨어져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산소가 멀리 있어 쉽게 가지 못하거나 몸이 편치 않아 산길을 오르내리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요. 저 역시 젊은 시절 사업을 하며 전국을 떠돌다 보니 정해진 날에 꼭 산소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멀리 있어도 마음은 닿는다. 성묘는 반드시 산소에 직접 가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서서 두 손 모으면 물론 좋겠지만 여건이 안 될 때는 집에서라도 조용히 조상을 떠올리고 사진이나
유품 앞에서 마음을 전하면 그 또한 충분한 예가 됩니다. 조상님께 드리는 예는 형태가 아니라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산소가 있는 방향을 향해 잠시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은 옛사람들이 자주 하던 방식이었고 멀리 떠난 자식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조상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장 담백하게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한 요즘에는 가족들이 시간이 맞지 않아 함께 성묘하지 못하거나 묘역이 너무 외진 곳에 있어 자주 손볼 수 없을 때 대신 묘를 정리해주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묘를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성을 담은 관리와 그리움을 잊지 않는 마음이 성묘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상을 그리워하며 하는 기도나 감사의 마음은 꼭 산소 앞에서가 아니라도 언제든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밥상 앞에서도 하루를 정리하며 누워있을 때도 조상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담아 두 손 모으는 것, 그 또한 깊은 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오랜 세월 이어온 성묘 문화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남기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전통을 이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마무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번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전통은 변해도 조상을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묘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 그리고 올바른 성묘 절차와 마음가짐까지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예전에 비해 장례나 성묘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지요. 지금은 집안끼리만 조용히 치르는 가족장이 늘었고 납골당이나 수목장처럼 산소를 꼭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도 옅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변화는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시대에 따라 장례 방식과 묘의 형태를 계속 바꾸어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래된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대부분 조선 후기 이후에 정착된 것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변해가는 오늘날 누군가는 전통을 그대로 지키고 누군가는 자신에게 맞게 새로운 방식을 선택하는 것, 이 모두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평생 일하며 느낀 것이 있습니다. 형태는 달라지더라도 사람의 마음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상님을 향한 감사, 우리 집안을 있게 해준 분들을 향한 존경, 그 마음만 잊지 않는다면 그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충분히 예를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 제가 힘든 시기를 지나던 때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뿌리를 잊으면 흔들린다. 지금도 그 말이 제 가슴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성묘는 그 뿌리를 확인하는 시간이지요. 이제 마무리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댓글에 한 줄 적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말은 저에게 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켜준 모든 분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숨쉬게 해준 존재에게 드리는 인사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언제라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왜 어떤 집에 들어가면 괜히 답답하고 왜 어떤 집은 문을 여는 순간 숨이 트일 정도로 기운이 살아날까요? 혹시 요즘 일이 꼬이거나 건강이 예전 같지 않거나 돈이 이상하게 새어나가는 느낌이 든다면 그 이유가 밖이 아니라 집안 어딘가에 있는 작은 물건 하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평생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공장도 그래요. 아무리 큰 설비를 돌려도 작은 볼트 하나가 빠져 있으면 전부 멈춥니다. 집도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안 풀리지? 고민하기 전에 여러분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면 답이 보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 정주영도 젊을 때는 집안이든 회사든 작은 것들은 대충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큰 착각이었어요. 운이라는 건 늘 사소한 데서부터 막히고 작은 데서부터 새어나갑니다. 그 작은 징조를 못 보고 지나치면 그 다음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 집에 아주 흔하게 아무 의심 없이 두고 있지만 사실은 운을 막고 피곤함을 쌓고 돈길까지 막아버리는 5가지 물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한국집이라면 80% 이상은 최소 하나는 갖고 있을 정도로 흔한 것들이죠. 이걸 알고 고쳐놓기만 해도 생활의 흐름이 바뀌고 마음이 훨씬 편안해질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집의 운을 가로막는 진짜 범인이 무엇인지 하나씩 확인해 봅시다. 도움이 된다면 구독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하지만 오늘 내용은 아마 여러분이 정말 버릴 수 없는 정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 바로 오래된 고장난 시계입니다. 이건 단순히 멈춘 시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 가장 쉽게 지나치는 운이 멈추는 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아주 젊었을 때 이야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쌀가게를 하던 시절 단골집에 배달을 가면 늘 거실에 벽시계가 하나 걸려 있었어요. 처음엔 멀쩡히 돌아갔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늘이 멈춘 채로 몇 달째 그대로 있더군요. 그 집 어르신께 시계가 멈췄네요 하고 슬쩍 말씀드렸더니 아이고 언젠가 고치겠지 뭐. 지금 바빠 죽겠는데 시계까지 신경 쓸 새가 어디 있나 하고 웃어 넘기시더군요.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그 집에서 하는 일마다 자꾸 어긋나는 거예요. 농사도 장사도 집안사도 작은 문제가 하나 둘씩 생겨났죠. 그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시계 하나가 멈췄다고 일이 이렇게 꼬일까? 설마! 하지만 나이를 먹고 사업을 하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니 알게 됐습니다. 집안의 흐름을 멈추는 건 대부분 작고 사소한 것이다. 현장에서 배운 것도 똑같습니다. 중장비도 조선소 설비도 건설 장비도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엔 반드시 작은 신호가 먼저 옵니다. 나사 하나가 풀리고 기름 한 방울이 새고 계기판 숫자가 아주 조금 흔들리고 그걸 못 보고 방치하면 큰 사고가 나지요. 집안도 똑같습니다. 시계는 시간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집의 리듬, 사람의 리듬을 잡아주는 물건이에요. 그 시계가 멈추면 집에 사는 사람도 모르는 사이에 흐름이 조금씩 흔들립니다. 제가 현대를 키우던 시절 직원들에게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흐름이 멈추면 사고가 생긴다. 흐름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운을 지키는 일이다. 집안에 멈춘 시계가 있다는 건 흐름이 멈췄다는 가장 쉬운 신호입니다. 더 무서운 건 사람들은 그걸 너무 쉽게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계는 말을 안 하니까요. 그저 조용히 벽에 걸려 있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조용히 있다고 해서 영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우리 삶의 박자를 흐트러뜨리고 하루의 시작과 끝을 애매하게 만들고 결국 마음의 여유까지 앗아갑니다. 전 이런 집을 보면은 꼭 물어봅니다. 시계가 멈춘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면 다들 비슷한 대답을 해요. 글쎄요, 반년 됐나? 그냥 귀찮아서 놔뒀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소한 귀찮음이 인생을 크게 막는다는 걸 저는 현장에서 수도 없이 봤습니다. 설비 하나를 방치해 수십억이 날아가고 작은 균열 하나를 제때 보지 않아 공정이 멈춘 일도 많았습니다. 집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운이 막히는 첫걸음은 대부분 그냥 놔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댁에서 멈춘 시계가 혹시 아직도 걸려 있다면 그 시계는 단순히 시간을 잃은 게 아니라 집안의 흐름을 빨아먹는 첫 번째 구멍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김에 여러분도 한번 집안을 둘러보세요. 멈춘 시계가 있다면 오늘 바로 수리하거나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집 안 분위기와 흐름이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봤나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아직도 그 시계를 그냥 두고 삽니다. 운이 막히는 이유를 밖에서 찾기 전에 집안에서 멈춰 있는 것이 없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두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시들어버린 화분과 말라 죽은 식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안에 화분을 두면서 이렇게 말하죠. 집이 좀 살아 보이잖아. 공기도 좋아지고. 그런데 문제는 그 화분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 말라 죽은 채로 방치해 두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현대를 일구던 시절 새 공장을 세울 때는 늘 주변 환경을 먼저 살폈습니다. 어떤 땅은 이상하게도 풀이 자라지 않고 흙이 숨을 쉬지 않더군요. 그런 곳에서는 공장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의 기운이 쉽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했습니다. 땅이 숨을 쉬어야 사람이 일한다. 집도 똑같습니다. 화분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그 집에 생기, 활력, 회복력을 보여주는 거울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 화분이 시들어 잎이 떨어지고 흙이 바짝 말라버린 쳇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 집안의 공기부터 무거워지고 사람 마음도 모르게 가라앉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수백 명을 만나면서 공통점을 봤습니다. 일이 잘 풀리는 사람, 집은 놀랍도록 살아있는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물도 제때 주고 햇빛도 맞고 흙도 부드럽습니다. 반대로 힘든 일을 겪는 사람 집에 가보면 대개 구석에 시든 식물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나중에 치우지 뭐 하고 내버려둔 그 식물 말입니다. 여러분, 시든 화분은 그저 식물이 죽은 게 아니라 그 집에서 생기와 추진력 같은 게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현관에 이런 화분이 놓여 있으면 더 문제가 됩니다. 현관은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자리인데 그 앞에서 이미 죽은 식물이 길을 막고 있으면 좋은 기운이 들어오겠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듯 문이 살면 집이 살고 흐름이 살면 사람이 산다. 죽은 화분은 그 흐름을 끊어버리는 작은 장애물입니다. 제가 한 번은 작업장에 들어갔는데 구석에 시든 관엽식물이 하나 있더군요. 누구에게 물어보니 다들 바빠서 치울 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날 저는 가만히 말했습니다. 일이 막힌다고들 하는데 막힌 게 여기부터였네. 죽은 식물을 치우고 주변을 정리하니 이상할 정도로 작업장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사람 얼굴도 가벼워지고 일 처리도 훨씬 부드럽게 돌아갔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화분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실, 구석, 베란다, 현관 한켠에서 오래전부터 말라있는 그 화분 말입니다. 그 식물이 여러분 집의 생기를 조금씩 앗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해봅시다. 오늘 집에 들어가면 그 화분을 먼저 들여다보세요. 살릴 수 있으면 살리고 이미 끝났다면 과감하게 치우는 게 좋습니다. 생기가 죽으면 운도 쓰러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현관 앞에 쌓인 신문, 박스, 그리고 쓰레기 더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집안의 운을 가장 빠르게 막아버리는 요소입니다. 제가 평생 현장에서 배운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이든 건물이든 드나드는 길이 막히면 모든 흐름이 단단히 막힌다는 것입니다. 공장을 돌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게차가 지나가는 통로가 조금만 좁아져도 작업 흐름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그 작은 장애물이 결국 사람 마음까지 조급하게 만들었죠. 집의 현관도 똑같습니다. 현관은 손님이 들어오는 곳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기운이 드나드는 첫 번째 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자리에 신문 더미가 쌓여 있고 박스가 한쪽에 기대어 있고 내다버리려고 묶어둔 쓰레기가 놓여 있으면 좋은 기운이 들어오겠습니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문이 살아있어야 사람이 산다. 저는 젊을 때 배달을 하며 많은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현관이 깨끗한 집일수록 사람들이 밝고 일도 잘 풀렸다는 사실을요. 반대로 현관이 좁고 뭔가 자꾸 쌓여있는 집은 늘 마음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문 열고 들어가기도 불편하고 나올 때도 걸리적거리죠. 그런 집은 대체로 하루하루가 바쁘고 정신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직접 관리하던 사업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입구 쪽에 쓰레기 봉투 몇 개가 며칠째 치워지지 않고 쌓여 있었어요. 누구나 알고 있었겠지만 다들 바쁘다 보니 내일 치우겠지 하고 미뤄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시기엔 작업 일정도 자꾸 밀리고 사소한 오해도 생기고 사람들의 발걸음도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그걸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저거부터 치워라. 사람 흐름이 막혔으니 일이 풀릴 리가 없지. 정말로 그걸 깨끗하게 치우고 나니 다음 날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 얼굴이 한결 밝아지고 움직임도 가벼워졌습니다. 지나가는 길이 넓어지니까 마음도 넓어지는 거죠. 여러분, 집 현관은 어떻습니까? 신문이 며칠째 그대로 쌓여 있지 않나요? 언젠가 치우려고 모아둔 박스가 아직도 한쪽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기운이 문 앞에서 걸려 넘어지면 집안 사람들의 하루도 자꾸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운이 들어오려면 길이 먼저 열려 있어야 한다. 현관은 그 길의 시작입니다. 이 시작이 막히면 아무리 좋은 기운도 집 안에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도 한번 현관을 살펴보세요. 치우는데 몇 분도 안 걸립니다. 하지만 그 몇 분이 여러분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해봤습니까? 생각보다 삶을 바꾸는 건 늘 이런 사소한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바로 깨진 그릇, 금간 컵과 접시입니다. 이건 겉으로 보기엔 사소한 집안 살림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한 집의 복이 새어나가는 가장 조용한 통로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적 강원도 집에서 살 때 아버지는 그릇 하나가 깨지면 그냥 버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늘 한마디 덧붙이셨습니다. 그릇이 깨지면 복도 금이 간다. 당시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니 그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깨진 그릇과 금간 컵은 단순히 모양이 상한 게 아니라 집안의 살림과 운을 담는 그릇의 틈을 의미합니다. 그 틈이 생긴 채로 계속 쓰게 되면 사람 마음에도 같은 틈이 생깁니다. 처음엔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넘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운이 빠지듯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생활에도 작은 허점이 생기기 쉽습니다. 제가 현대를 세우며 늘 지켜본 것도 똑같았습니다. 공장에서 쓰는 도구나 기계 부품이 조금이라도 금이 가면 절대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작업자들은 아직 쓸 수 있습니다 하고 말했지만 저는 고집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이 금이 나중에 큰 사고로 이어진다. 그 작은 금을 무시하면 회사의 흐름, 사람의 안전까지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이 간 그릇을 계속 쓰면 일상의 흐름과 집안의 안정이 눈에 보이지 않게 흔들립니다. 특히 밥그릇은 더욱 중요합니다. 밥그릇은 가족의 건강과 생활을 상징합니다. 그릇은 매일 손에 닿는 물건이므로 그 금간면을 바라보면서 밥을 먹는 순간마다 무의식적으로 깨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작은 상징이 집안 분위기를 조금씩 흐리게 만듭니다. 한 번은 제가 어떤 사업가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능력도 좋고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일이 계속 엇나가고 있었습니다. 차 한 잔을 대접받으면서 문득 컵을 보니 금이 길게 가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컵부터 바꿔보시오. 작은 금이 큰 금을 부른다. 처음엔 웃으며 넘겼지만 며칠 뒤 그분이 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컵을 버린 뒤부터 마음이 가벼워지고 일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전부의 이유는 아니겠지만 저는 항상 말합니다. 환경을 고치면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면 일이 달라진다. 여러분 집에도 혹시 금이 간 그릇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직 쓸 수 있다고 아깝다고 그냥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까움이 사실은 복을 더 크게 세게 하는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해봅시다. 오늘 저녁 식탁을 차릴 때 그릇을 하나씩 살펴보세요. 새어나가는 것이 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운일 가능성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조금만 용기를 내서 정리하면 집안이 한결 따뜻해질 겁니다. 이제 5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필요 이상으로 쌓인 검은색과 어두운 물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전혀 신경 쓰지 않지만 집안 분위기를 가장 조용히, 가장 깊게 무너뜨리는 요소입니다. 제가 사업을 하며 수많은 공장과 사무실을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신기할 정도로 비슷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사람들 표정이 무겁고 말수가 적은 작업장은 대개 빛이 잘 들지 않고 장비와 물건들이 온통 어두운 색이었습니다. 반면 활력이 넘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현장에는 자연스럽게 빛이 들어오고 주변 색들이 밝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걸 오래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환경의 색에 생각보다 크게 영향을 받는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 검은색이 너무 많아지면은 사람 마음이 조금씩 내려앉습니다. 특히 침실과 거실처럼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지나치게 어두우면 사람의 기운이 무겁게 가라앉고 생각도 더딘 느낌이 듭니다. 물론 검은색 자체가 나쁜 색은 아닙니다. 저도 현대를 만들 때 건물 외벽이나 장비색에서 검정을 쓸 때가 많았습니다. 깔끔하고 단단해 보이거든요. 하지만 집이라는 공간은 다릅니다. 집은 사람이 힘을 빼고 쉬는 공간이고 다음날의 기운을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곳이 지나치게 무겁고 차갑게 꾸며져 있으면 사람의 마음도 스스로 조여지기 마련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어느 직원 집에 들른 적이 있는데 거실이 온통 검은색 가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파도 장식장도 커튼도 모두 어두운 색이었죠. 그 직원이 요즘 부쩍 지치고 생각도 많아 보이기에 이유를 묻자 딱히 이유는 없는데 이상하게 집에만 들어오면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죠. 집이 사람을 눌러서는 안 돼요. 사람을 살려야 집이지. 그 후에 그는 일부 가구를 정리하고 창문에 걸려있던 무거운 색의 커튼을 밝은 색으로 바꿨습니다. 몇 주 뒤 다시 만났을 때 그 사람 얼굴이 놀랄 만큼 편안해져 있었습니다. 집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의 말이 아직도 귀에 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떠오르는 물건이 있지 않습니까? 불필요하게 큰 검은색 서랍장, 지나치게 두껍고 어두운 색의 커튼, 오래된 어두운 색 이불, 그런 것들이 집안 곳곳에 쌓여 있다면 그건 단순한 인테리어 문제가 아니라 집의 기운을 눌러버리는 조용한 무게입니다. 집이 무거우면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집이 눌리면 생각도 눌립니다. 흐름이 막히고 기운이 깔리면 그 불편함이 결국 일상 전체로 번지게 됩니다. 오늘 이 5번째 이야기를 들으신 김에 집안을 한번 천천히 둘러보세요. 혹시 마음이 괜히 답답했던 이유가 검은색의 무게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정리하고 밝히면 집도 사람도 함께 살아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평생 마음속에 새겨두고 살아온 문장을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세상 모든 큰 변화는 사소한 데서 시작된다. 현장에서 일할 때도 그랬고 회사를 키울 때도 그랬고 나라가 어려울 때 돕는 일에서도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5가지 멈춘 시계, 시든 화분, 현관 앞에 잡동사니, 금간 그릇,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쌓인 어두운 물건들. 이건 겉으로 보면 그저 집안의 자질구레한 정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이 작은 5가지가 여러분의 기운을 틀고 하루의 흐름을 바꾸고 마음의 무게를 줄이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며 겪은 수많은 위기들 중 정말로 큰 위기는 늘 거대한 폭풍처럼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균열, 사소한 방치,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틈에서 시작돼 서서히 확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일찍 발견하고 고치려 했던 사람은 살았고 괜찮겠지 하고 넘긴 사람은 마지막에 크게 흔들렸습니다. 집안도 똑같습니다. 집이 지친 상태로 오래 방치돼 있으면
그 집에 사는 사람도 지칩니다. 흐름이 막힌 채로 살아가면 생각도 막히고 마음도 막히고 결국 삶의 방향까지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단 한 가지를 권하고 싶습니다. 집을 먼저 살려라. 그러면 사람이 산다. 이건 제가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평생 공장을 세우고 회사를 키우며 그리고 위기를 수없이 넘기며 깨달은 하나의 결론입니다. 환경이 달라지면은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면은 삶이 바뀐다. 여러분 집에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중 몇 가지가 있었습니까? 하나라도 있었다면 오늘이 바로 바꿀 날짜입니다. 힘들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계 하나 내리고 죽은 화분 하나 치우고 현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금간 그릇을 버리고 어두운 물건을 조금 줄이는 것, 이 단순한 행동이 흐름을 바꾸고 집안에 맴도는 무거운 기운을 걷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늘 하던 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한번 해보라니까 반드시 큰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께 도움이 됐다면 다음에도 함께 걸어갑시다. 구독은 억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필요하면 스스로 눌러주면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생활 속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